풀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푼다. 팟캐스트계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 김수민의 뉴스 밑장. 네,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멤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재산은 별로 없지만 세금은 많이 냈습니다. 팟캐스트계 강선우 김수민.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팟캐스트계 강선우 김수민입니다. 강선우가 누구냐? 최근에 많이 알려진 정치인이죠. 유독 최근에 알려졌어요. 금태섭 의원을 민주당 강서구 갑지역 경선에서 떨어뜨린 화제의 정치인 강선우 씨가 이번에 그 공직자는 아니고 이제 공직선거 후보 재산신고, 납세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재산신고를 얼마 했느냐? 1억 3천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납세액이 얼마냐? 8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세금을 8억 7천만 원 냈어요. 재산은 1억 3천인데. 이야, 이건 뭐 스웨덴 또 이렇게는 안 해요. 이게 공산주의야 뭐야. 이 납세액이라는 게 5년간일 겁니다. 공직 후보가 8억 7천만 원을 내는 동안에 재산은 1억 3천밖에 안 된다. 아하,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저 역시도 재산 수준에 비해서는 소득 수준이 높은 편인데 뭐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건 아니겠지만 그 재난 기본소득 아무래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거 그 재난 기본소득이 아니죠. 뭐 하위 75%한테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근데 원래 받을 생각이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받더라도 세금을 더 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참 하위 70%가 아니라 70%죠. 70%. 75%라고 했나요, 제가? 하위 70% 이하, 이게 대충 중위소득 150% 정도가 되는데 이 정부에서 기준을 발표하긴 했지만 상세 기준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녹음하는 시점에서는. 이거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결정을 내리긴 했는데 이 얘기는 좀 뒤에 하도록 하겠고, 일단 오늘은 이 긴급재난지원금 얘기하기 전에 위성정당 얘기를 계속 이어가야겠습니다. 열린민주당 지금 나름대로 돌풍이 불고 있어요. 열린민주당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계열 팟캐스트들, 여기가 왜 궁금하냐면 여기는 예전에 이제 별거 아닌 차이를 갖고도 뭐 찐 묻었다 똥파리 이러면서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몇 달 동안 관심을 끄고 있다가 요 열린민주당 어떻게 되나 이거 한번 살펴보니까 이것도 내전이 벌어지네. 전쟁 중에 가장 뜨거운 게 내전이에요. 원래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끼리 틀어지면 더 상황이 심각해지는 법입니다. 김어준 씨는 더불어시민당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고 이것은 저는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왜? 더불어시민당이 민주당 지정 위성정당이거든요. 그럼 그쪽에다가 당연히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그럼 김어준 씨가 그런 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이거를 따르지 않는 역시 그 자발적인 민중들 또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쪽에 속속 줄을 서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자, 그럼 열린민주당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출렁출렁해서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없진 않은데, SBS에서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또 SBS 하면 또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김부겸이 이기는 걸로 나오는 그 이기는 거에 거의 비기는 걸로 나오는 동아일보 조사는 뭐야? 동아일보라서 못 믿나? 이런 걸로 이제 쓸데없는 티바리를 걸지 마시고, SBS가 지난 3월 28일과 29일에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였고
응답률 17.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비례대표에서 누구를 찍을 것이냐? 요걸 가지고 물었더니 이야, 미래한국당 역시 단일 위성 정당이죠. 미래한국당이 24.4%, 더불어시민당 20.4%, 정의당 13.5%, 열린민주당 11.9%, 국민의당 5.3%, 민생당 0.6%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생당은 역대 기호가 가장 상위 순번에 있는 정당 중에서 가장 낮은 득표를 기록하게 될 텐데 이게 좀 변수네요. 기호 1번이 갖고 있는 그 가산 효과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도 헌법재판소에 기호제도에 대한 위헌 심판을 헌법소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게 판결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기호제도는 합헌이다 판결이 나왔는데 제가 2013년이었나 그때 기호제도 갖고 헌법소원을 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뭐 합헌 판결이 나오고 말았는데 기호제도 바꿔야 돼요. 기호순번제도는 그 자동으로 서열을 만들어서 유권자들에게 그게 심어주는 각인 효과가 있고 박근혜가 51.55%로 2012년 대선에서 당선이 됐죠. 이걸 가지고 뭐 부정개표다 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정개표 그거 따지기 전에 기호제도부터 건드리라고 그 해외에서도 그렇고 여러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기호 1번 효과가 플러스 8%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뭐 1 내지 3%다 이런 얘기도 있고 5%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거를 할 때 당락위 투표라고 해서 미처 준비가 잘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투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다가 얼떨결에 손이 가거든요. 대부분 1번 쪽으로 갑니다. 박근혜 표 중에서 처음에 미분류가 됐던 표가 많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개표 조작의 가능성이 있고 K 값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게 왠 줄 아십니까? 자, 기호 1번에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미분류표 중에서 결국에 기호 1번으로 분류되는 거는 기호 1번이 제일 윗칸에 있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살짝 삐져나가 있으면 그게 미분류가 될 수가 있고 그거에 다시 육안으로 확인을 해보면 아 이게 1번이다. 기호 1번을 찍은 거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기호 1번이 조금 더 무효표로 처음에 무효표라기보다는 미분류표로 향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주가 좀 흐릿하게 묻었을 때 미분류가 될 가능성이 또 있는데 얼떨결에 찍은 걸수록 흐릿해요. 그게 뭐 노인 지지자들이 많아서 손이 떨려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도 이건 뉴스타파 쪽에서 내건 건데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오히려 그렇게 미분류표에서 박근혜 표가 많이 나온 것도 기호 1번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박근혜라서 가능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걸 떠나서 개표 부정 자식을 떠나서 자 보세요. 제가 기호 1번에 가산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빼면 얼마예요? 잘한 박근혜 40 몇 % 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엉뚱한 데 시비 걸 시간에 선거 제도의 본질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게 좋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민생당이 그래서 기호는 3번인데 순번은 첫 번째거든요. 몇 프로 나올까? 얼떨결에 민생당 찍는 사람들 좀 있을까? 요거 한번 아주 작은 관전 포인트로 제시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열린민주당 11.9%, 야 10%를 돌파해버렸어요. 신생정당이 지역구 의원 1명, 손혜원 의원밖에 없죠. 열린민주당이 저는 계속해서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우리 때문에 정의당은 개박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에서는 정의당이 13.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경향신문에서 매트릭스 리서치하고 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의당 15% 정도 나왔어요. 물론 정의당이 지금 그 안도하거나 방심할 때는 아닙니다. 정의당도 이번 총선 심각한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열린민주당 때문에 정의당 지지율이 5%쯤 나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뭐 애써 감추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의당 지지율이 열린민주당이 들어온과 동시에 내려가긴 했어요. 근데 다 그런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이게 행위자들이 하기에 따라서 시장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의석이 정해져 있고 득표율은 언제나 총합이 100%예요. 어떤 당이 생겨나면 다른 하나의 당은 지지율이 얼마가 됐든 간에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서로 별로 상관이 없는 정당인 것처럼 보여도. 4년 전 총선 때도 국민의당 때문에 민주당이 분열돼서 새누리당이 이긴다고 했죠. 하지만 새누리당 지지율도 깎였어요. 국민의당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열린민주당이 하나 딱 들어서면 정의당, 민생당, 심지어 국민의당 정도도 지지율이 어느 정도 하락한다고요. 근데 더 이상 하락할 거냐? 끝입니다. 끝이고 앞으로 열린민주당 지지율은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20%가 나오더라도 저는 이상하게 생각 들지 않아요. 열린민주당이 뭔지, 이름이 열린민주당인지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열린민주당을 알게 됨으로써 더 시민이 아니라, 더불어시민당이 아니라 열린민주당을 지지하게 될 시민들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저는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정의당이 높게 나와도, 선전을 해도 정의당보다 더 높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환영하는 것입니다. 왜? 열린민주당은요, 이제부터는 시작할 때는 컨벤션 효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의당 지지율을 깎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냥 민주당 지지율만 가져가요.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미래통합당은 물론이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열린민주당에게 갈 표는 거의 없습니다. 무당층에서도 별로 안 나올 겁니다. 무당층이 열린민주당 나타났을 때 갈 표였다면 진작에 갔겠죠. 예, 갔다면은 이미 지지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철저한 제로섬 게임이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불어시민당의 민주당 출신 비례대표 후보는 11번부터예요. 후순위입니다. 열린민주당이 활약하면 활약할수록 민주당 출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는 떨어진다. 이 선거는 김홍걸 대 주진형의 대결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도박꾼으로 치면은 집안에서 고스톱 칠 때는 졸라 잘 쳐요. 근데 밖에 나가면은 집안 재산을 떨고 오는 그런 사람인데 이게 자기만 떨고 오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율은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첫 번째, 열린민주당이 활약함으로써 내려갈 것이고, 두 번째, 지금 이해찬 대표가 열린민주당하고 선을 긋고 있어요. 병상에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뭐냐면 권양숙 영부인이 열린민주당 만나주지 않았어요. 왜냐? 민주당 지지자는 더 시민으로 몰아줘라. 열린민주당 끝끝내 찍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더불어시민당이 우리 적자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찬 대표도 병상에서 더불어시민당 관계자 2명을 만났습니다. 그 2명이 이제 우희종, 최백은 마스크를 쓰고 있던데 저기 진보정치 이론가 중에 장석준 씨라고 이분이 이 두 사람을 보고 블루스 브라더스냐고. 블루스 브라더스는 그 검은 중절모를 쓰고 있죠. 맞죠? 그 옛날에 막 그 LP 날리고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나름 재밌었어요. 블루스 브라더스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데 열린민주당이 사고를 치면 어떻게 되느냐? 열린민주당이 사고를 치면 열린민주당 지지율에서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겨가는 것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사고가 열린민주당에는 머가리가 깨진 지지자들도 꽤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고가 터지면 더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작년 서초동 집회처럼 할 거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더불어시민당 지지율 어떻게 되냐? 올라가더라도 열린민주당에서 옮겨온 것만 있을 뿐이지 또 빠집니다. 왜? 아, 뭐야 이거 열린민주당 저거 뭔데? 민주당은 왜 열린민주당 제어 못하는데? 열린민주당이 잘못하면 더불어시민당 지지율도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게 뭐야 완전 금상첨화네. 아이고, 미래한국당처럼 미래통합당이 아예 전격적으로 단일 위성정당으로 제대로 밀든가 그렇게 할 거면,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끼를 부리다가
시민연합정당 같은 걸 하겠다면서 정봉주 손혜원을 포섭을 못한 거죠. 차라리 이렇게 될 거면 포섭하는 게 나았을걸? 적당히 뭐 번호 몇 번 주고 포섭하는 게 나았을 거예요. 끼 부리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 자, 많은 사람들은 정당의 협상력이 있는지 봅니다. 정치 리더나 정치 리더나 정당에게 협상력이 있는지 봐요. 왜? 예를 들면 노사정 협상을 한다고 칩시다. 정부, 민주노총, 경총 이렇게 3자 협상을 한다고 쳐요. 근데 노총에서 협상을 하더라도 결과가 나왔는데 금속노조가 틀어버린다거나, 경총에서 협상을 하더라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틀어버린다거나 이러면은 같이 협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랑 협상하면 뭐하냐, 네 밑에 애들이 틀어버릴 건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민주당의 강점, 뭐 예전에 미래통합당의 강점이 뭐였냐, 꼬다리에 끼워놓은 듯한 고정 지지층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사실 정치권의 바라는 존재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적절한 수의 바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주의에서 100명이 의사결정을 할 때 100명이 100개로 흩어져 가지고 겨루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정당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정당이 정당 내부 구성원들에게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내부 구성원들의 자율성이 너무 크다면 그 정당은 밖에서 봤을 때 별로 쓸모가 없는 정당인 거예요. 이거를 국민들은 봅니다. 국민들 중에 만약에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대 이회창이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선택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못하는 게 아니고 직전까지. 누구 찍냐?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는데. 그러면 그때 마지막 기준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민주당 쪽, 예를 들어서 어떤 유권자가 나는 민주당 쪽의 뭐 지지자들이라든가 그쪽에서의 강령, 공약, 정책 이런 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오히려 노무현이기 때문에 그쪽 지지층을 다스려 가지고 보수 쪽에도 조금 좋은 정책이나 중도화된 정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막판에 붙는 거예요. 박근혜가 1등한 것도 과반을 먹은 것도 마찬가지라니까. 박근혜가 왜 51% 득표율로 대통령이 됐느냐.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은 당시에도 40% 수준이라고 얘기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1대1 대결이라고 하는 양당제 대결 때문에 50에 가깝게 끌어올려졌는데, 87년 이후에 어떤 대통령도 이루어내지 못했던 과반 득표를 박근혜가 한 이유는, 그래, 박근혜 보고 경제민주화하고 복지하라 그래라, 이게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돼서 경제민주화나 복지를 추진하면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새누리당이라든가 이쪽에서 틀 거거든요. 반대로 틀 거라고. 근데 박근혜가 만약에 복지를 하겠다, 경제민주화를 하겠다, 남북화해를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박근혜 쪽 내부에서 반란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걸 야당에서 그냥 틀 수는 없잖아요. 계속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얘기했던 건 당시의 야당인데, 그러면 박근혜가 차라리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를 하는 게 더 현실적이겠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무식한 판단이었느냐? 박근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결과적으로는 틀렸습니다만 박근혜를 더 세게 엿먹였어요. 야, 박근혜, 우리가 너 국정교과서 해가지고 니네 아버지 선양사업하라고 대통령 시켜준 거 아니야. 이 여론이 도지면서 박근혜 레임덕이 시작됐고 탄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방정치에서 보면은 오히려 시덥잖은 민주당 의원보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계열 의원 중에 일부가 좀 혁신적인 사람들이 무상급식은 해야 되지요 하면서 실현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역사가.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북방외교, 남북화해 정책 펴고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가 하고 이랬잖아요. 거꾸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돼가지고 막 평등주의적 정책을 할 줄 알았더니 거꾸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해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자기가 안 하려고 했던 정책들, 유권자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정책들을 하는 게 또 정치인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더불어시민당이 표를 많이 얻으려면
야, 더불어시민당 색채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차라리 더불어시민당이 조금 더 보수적인 정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붙어줘야 더불어시민당이 일당이 되고 민주당이 일당이 되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뭐 다당제 구도에서 다른 보수 정당이나 중도 정당한테 표를 그쪽으로 가도록 놔두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선거는 또 그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만큼 민주당이 진보적인 정당도 아니니까 그렇다면 열린민주당을 제어하지 못하는 더불어시민당,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유권자들은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야, 저기 자기 지지층도 제어를 못해. 이해찬이 나서도 안 되고 심지어 김어준이 나서도 안 돼. 이렇게 되면서 열린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의 표를 자기 편으로 제로섬 게임으로 가져감과 동시에 더불어시민당의 외연 확장을 무위로 만들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열린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이중 이상으로 다중적으로 표를 깎는다는 것이죠. 요 재미난 포인트예요, 요게. 이게 바로 그 열린민주당의 이번 총선에서 본연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즐기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론조사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자 미래한국당 24.4%, 더불어시민당 20.4%, 열린민주당 11.9%예요. 미한당, 더시민, 열민당 3당 위성 총합을 보면 56.7%입니다. 여기서 분모를 일단 지지정당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밝힌 18.2%를 빼면 분모는 81.8%가 되죠. 그러면 81.8만 분모로 놓고 일단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합치면 69.31%예요. 그러니까 무당층이라고 스스로를 밝힌 사람들이 다 투표소에 안 가고 지지정당이 비례대표에서 찍을 정당이 있다고 밝힌 사람들이 다 투표소에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위성정당의 3당 총합은 69.31%다. 70%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나름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게요. 이 모르겠다, 지지정당이 없다 중에서도 투표소에 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당을 지지한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투표소에 안 갈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투표소에 무당층 중에 가는 사람들이 위성정당을 찍을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무당층은 거대 정당을 찍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역구 선거에서는 당선 가능성 때문에 기호 1번당, 2번당 중 어느 한쪽을 찍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당 투표까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아예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 모를까. 결국에 정당 투표는 분할 투표를 해서 지역구하고는 다른 정당에다가 투표를 할 것이고 분할 투표를 보통 1번, 2번을 분할하지는 않습니다. 1번 지지자든 2번 지지자든 분할 투표에서는 3번 이하 쪽을 보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오히려 이 무당층이 표심을 결정하면 할수록 위성정당의 합은 꺼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전화가 와서 대답을 1번이나 2번 당 중에 하나 하기로 했는데 막상 투표소에 안 가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민주당의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간에 야, 내가 투표한들 뭐 여기는 선거 끝난 거 아니냐?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1번, 2번 지지층에 충분히 생겨요. 지난 총선 때도 새누리당 지지층이 투표소에 많이 안 갔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위성정당의 총합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다. 자, 일단 저의 목표는요. 지금 위성지수가, 제가 위성지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위성지수가 이 여론조사에서 69.31이 나왔어요. 3분의 2 미만으로 떨어뜨립시다.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이번 선거 최종 결과에서 위성정당을 뺀 나머지 정당의 지지율이 3분의 1을 넘는 거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성과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만세예요. 어떤 분은 50% 미만으로 줄여보자고 하더라고요. 위성정당 지지율을. 자, 그거 가기 전에 1차 목표로 우리가 3분의 2
미만으로 위성정당 지지율 총합을 떨어뜨립시다. 거기에 열린민주당 포함 안 되느냐? 돼요. 열린민주당 위성정당이지. 위성정당이라고 얘기 안 하면 표 어떻게 받을 거야 앞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더불어시민당 또 자기 입으로 위성정당이라고 얘기했어요. 부인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위성정당 3개입니다. 이 3개의 지지율이 3분의 2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 이걸 우리가 목표로 삼아 봅시다. 그리고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수집을 해보죠. 저는 이제 이 지역구에서도 위성정당에 대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이 대중 캠페인에서 그걸 요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중의 심리, 사표 심리랄까요? 또 소선거구제라는 구조, 이거는 이겨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하신 분이야 난 지역구에서도 위성정당 낸 정당 안 찍어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일단 집중을 해서, 물론 그걸 지역구는 알아서 하시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위성정당 빼고 여기까지만, 뭐 빼고 투표하지 말라도 얘기할 필요 없어. 밥을 안 먹겠다, 놀러 갈 때도 위성정당 안 끼워준다, 위성정당 빼고 한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어쨌든 저는 정당 투표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막 사람을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뭐 찍으면 개새끼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막판에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줄일 만큼 줄여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위성정당 이게 얼마나 민감한 건지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좀 부드럽게 설득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고, 혹시 짤이라던가 이런 거 잘 제작하시는 분이 있나요? 공모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송 끝날 때 위성정당은 빼고 이거 할 때, 이거 누가 좀 노래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던데, 그것도 제가 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짤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냐면, 제가 위성정당 비유할 때 쓰는 게 마스크 이중 수령입니다. 마스크 이중 수령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인당 돌아가는 마스크 개수 정해놓고 출생 연도 끝자리가 얼마인가를 따져가지고 지금 오부제로 마스크를 주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2사람인 척 해가지고 이중 수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나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은 마스크 이중 수령이라고요. 그럼 열린민주당은 뭐냐? 사실 열린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의 표를 깎을 뿐이니까 이거예요. 민주당이 마스크를 이중 수령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열린민주당이 내놓으라고 당기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를 한쪽에서, 한쪽 끈을.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어쨌든 저는 마스크 이중 수령이라는 현재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현상이 위성정당,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죠. 금지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딱 마스크 이중 수령했을 때 감이 온다 이거죠. 코로나 전국에서. 거기다가 이 위성정당을 비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로 한번 짤을 만들고 또 주변에 메시지도 보낼까 해요. 자, 마스크 이중 수령 얘기가 나왔는데, 이 코로나 전국에서의 기본소득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제목을 열린민주당 대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붙여놓았는데요. 그 이유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재난기본소득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김경수, 박원순, 이재명 이 여당 단체장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죠. 저는 안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공감, 동의하지는 않지만 문재인 정부가 왜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하지 못하는지 이해는 해요. 왠 줄 아십니까? 자, SBS 여론조사가 이 긴급 재난 지원에 대한 조사도 있었거든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 71%, 잘못하고 있다 28.2%예요. 이거는 뭐 과잉 해석할 필요 없어요. 정권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지지고, 또 이왕이면 대통령한테 힘 좀 실어줘서 잘 해결해봐라, 이 난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뜻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잘한다가 더 많이 나왔는데, 자, 근데 여기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재난 긴급 지원의 방식이에요.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나누어 줘야 한다. 그러니까 재난 기본소득이죠. 여기에 찬성하는 응답은 37.4%고요. 특정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59.5%가 나왔습니다. 자, 이 조사 말고도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타난 조사는 없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결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총선과 2016년 총선을 정치인으로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두 선거가 달랐던 이유는 2012년 총선은 졌죠. 민주당이. 2016년 총선은 이겼어요. 그때 차이가 뭐냐면 2012년 총선 때 민주당에서 한미 FTA와 제주 해군 기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공약을 냈습니다. 그 외에도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 과정에서 굉장히 진보화된 공약들을 내놨어요. 저 같은 사람이야 그걸 높게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한미 FTA라든지 제주 해군 기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표를 더 얻어나가야 될 중도층에서도 찬성자가 많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 선을 그어버리는 바람에 5대5 대결이 펼쳐져 버린 것이고 조금 삐끗하면 5대5에서 뭐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새누리당한테 진 거예요. 하지만 2016년 총선 때는 민주당이 자기가 분리할 수 있는 이슈들은 피해갑니다. 총선 때 안보 이슈 이거 여당한테 유리합니다. 안보 이슈하고 이 재난 이슈는 비슷해요. 정부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크고 지난 총선 때도 사드 배치, 개성공단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고 북한 핵실험까지 나왔어요. 이때 민주당이 말려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는 그 정도는 김종인 씨한테 있어요. 김종인 씨 보고 뭐 킹메이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김종인 씨는 킹메이커가 아니고 왕위 즉위식 축하연에 사회 정도 보는 사람이에요. 왕이 정해져서 이제 그 가도를 밟아나가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김종인 씨가 그때 북한에 핵실험했을 때 아이고 이건 뭐 북한이 괴멸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괴멸시키겠다도 아니야. 괴멸될 수가 있다 그러다가 이러면서 민주당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또 햇볕 정책은 그래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민주당이 말려가지고 새누리당한테 좋은 선거판이 됐을 겁니다. 그 사드 배치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때 그냥 넘어가서 정의당조차도 김종대 의원이 사드 배치는 결국에 안 될 거다. 저기에 대응을 해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의당으로서는 좋은 선거 전략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사드 배치에 정면 대응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죠. 왜냐 사드 배치든 금강산이 아니라 개성공단이었죠. 개성공단 폐쇄할 때 찬성하는 국민이 더 많았어요. 사드 배치도 찬성하는 국민이 더 많았습니다. 나중에 좀 반대투쟁을 성주에서 하고 이러면서 좀 비등하게 갔던 거지 처음에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이 더 많았거든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사드는 당시에 제가 평화정당, 녹색정당을 자임하는 정당의 당직자였기 때문에 지속적 모니터링의 대상이었는데 야 이거 저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사드 배치 반대였거든요. 근데 암담하더라고요. 찬성이 왜 이렇게 높아? 근데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거기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보시죠. 지금 재난기본소득 찬성이 37.4%고 선별적으로 하자가 60% 가까이 나와요. 이 60%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다른 방향을 택한 60%는 저기 미래통합당 지지층 2배예요. 잘못하다가 민주당이 이 층을 통째로 미통당한테 밀어주진 않겠지만 표를 많이 놓친다는 거예요. 뭐 저는 민주당이 재난기본소득을 그냥 강행을 해도 문재인 정부가 해도 총선에서 일당이 될 확률이 그래도 높다고 보는데 지금 의석을 잃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쟁점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절대 재난기본소득을 특히나 선거 전에는 할 수 없다고 보여요. 문재인 정부의 잘잘못 이전에 여론 지형이 이래요. 그러면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는가? 저 재난기본소득 지지하는 입장이고 이재명 지사가 뭐 10만 원 주는 거 그런 건 안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차라리 10만 원 주면은 그거 상품권으로 지급하니까 돈이 풀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저소득층은 쓰겠죠 일단. 근데 상류층 중류층은 쓰긴 쓰는데 자기가 갖고 있던 현금을 아낀다고요. 어차피.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이 효과를 보려면 100만 원 정도는 줘야 됩니다. 인당. 다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다 주고 그다음에
상류층이나 이쪽으로 해서 뭐 그 소득공제 할 때나 뭐 추가 세금은 물리던가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앙정부가 나서야 돼요. 우리나라의 재정 구조를 봤을 때 8대2, 국세대 지방세가 8대2잖아요. 중앙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그럼 이재명 지사가 그 10만 원 인당 준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그것 가지고 나설 수 있을까? 뭐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건 좀 위험한 도박이에요. 차라리 같은 재정으로 저소득층한테 더 푸는 게 나아요. 그럴 때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의 방법론보다는 박원순의 방법론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원 갖고 안 된다. 그리고 뭐 다 주겠다고 해놓고는 부천시장이 좀 개기니까 부천에는 안 주겠다. 이건 뭐예요? 그러면서 경기도 관계자가 하는 말이 몇몇 시군에는 안 줘도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경기도민 전체한테는 왜 주냐고. 그렇게 치면 몇몇 시군에 안 줘도 되는 거면 소득 상위 몇십 퍼센트한테는 안 줘도 된다는 것도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아, 참 깝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돈이 풀리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재난 기본소득은 경기 부양이 아니고 소득 보전이에요. 1차 목적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리적 격리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그 거리두기 풀라는 얘기예요? 다 그거 뭐 어디다가 택배를 시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재난기본소득의 목적은 장사가 안 되고 영업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돈을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쓰라고 준다기보다 소득 보전을 일단 해주는 건데 이거를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까지인지 선별 자체가 기준 자체를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다 주고 그 다음에 코로나 전국에도 불구하고 돈을 꽤 번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손해를 안 본 사람들은 세금으로 다시 주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재난기본소득 주장들을 보면 길을 잃은 주장들이 몇 개 눈에 띄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론 지형에서 지금 왜 그러면 재난기본소득이 찬성이 더 높게 안 나오느냐. 민주당이 그동안에 국민 여론 사이에서 재난기본소득이 높게 나올 만큼의 그런 여론 지형을 일구는 집단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정적일 때마다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쪽하고 경제정책에서는 특히 짝짝꿍 해왔잖아요. 민주당하고 미통당이 짝짝꿍 해버리면 그게 사회적 대세가 돼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경제를 운용해왔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정책들이 지지받는데 한계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거꾸로 만약에 굉장히 강한 진보 정당이 있었다면 그 진보 정당에게 표를 뺏기는 것이 두려워서 정부에서 재난기본소득의 소득 시동을 걸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재난기본소득 하면은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등을 돌리겠고 선거 끝나고 나서야 뭐 되돌아오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선별적으로 요번에 결정한 것처럼 지급을 해도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론자들 중에 민주당 지지층은 등을 못 돌려요. 그렇다고 뭐 통합당 가겠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좌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려면 민주당 왼쪽이 강해져야 됩니다. 민주당은 신경은 계속 오른쪽으로 쓰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뭐겠어요? 열린민주당 같은 당이 되겠어요? 열린민주당이 재난기본소득 얘기한다고 칩시다. 안 해도 그만이야. 왜?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 충성할 거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정의당에서 얘기를 하면 문재인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에서 하지 않는 걸 두고 실망하면 정의당 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여론을 왼쪽에서 땡겨줘야 가능한 거예요. 재난기본소득이든 보편적 복지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론 지형이 중요하고 다당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린민주당이 하는 역할은 뭐냐? 저는 열린민주당이 이번 총선 결과로 제3당이 된다면 굉장히 또 이것도 웃음거리라고 보는데 열린민주당은 민주당하고 뭔 차이가 있든 간에 그 의석을 민주당이 갖다 바치는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분할 투표를 해주면 뭐하냐고. 다시 마스크 이중 수령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런 열린민주당 같은 정당들이 꽤 차고 있는 이상, 그러니까 이게 열린민주당이라는 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을 가능케 한 그 지지층의 문제예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뭘 하든지 상관이 없다니까요? 뭘 하든지 간에 지지자들은 박수를 칠 거니까 자기네들이 맨날 정의당이나 노동당이나 녹색당이나 이쪽에다가 야 미통당이 다시 살아나면 어떡할래라고 협박했듯이 자기들도 어떡할 거야.
그럼 계속 질질 끌려다니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정치 세력이 있고 그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율이 10% 15%가 되는 이상은 우리나라에 무슨 재난 기본소득이 가능하겠어요? 다 이 정책이라는 게 정당 지형이랑 연관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끝으로 제가 정의당한테도 좀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지지율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좋아하는 일 아니에요. 조국 사태 가지고 사과했죠. 사과할 시간에 비판을 하세요. 정의당이 민주당 지지층한테 개평 받아먹는 거 그거에 10년 동안 길들여준 대가가 이거고 정말 저질 인간들한테 지배받고 눈치 보고 단일화 압력 때문에 주눅 들었던 그 10년의 역사가 정의당을 진짜로 지지할 수 있는 독자적인 그 시민들이 등을 돌리게 됐던 계기예요. 그 시민들을 다시 찾으러 나서야 되는 것이고 과거처럼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심지어는 보수 정당을 지지했는데 민주노동당의 학교급식 운동, 경제민주화 운동, 상가 임대차 보호 운동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민주노동당을 서민정당으로 인정하고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시 확보해야 됩니다. 민주당과의 그 겹치는 지지층에 너무 골몰할 때가 아니고 그리고 정의당도 자기 색채를 세워야 민주당 지지층 중에 소극적인 지지층을 자기 쪽으로 땡겨올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 눈치 그만 보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각을 세워야 되고요. 국민의당은 통합당과 각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공정규 교수 오셨을 때 지금 그 국민의당이 국민 다수의 눈에 중도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보수로 보인다고 지적을 했었죠. 국민의당은 왜 통합당이 아닌 자신인가에 대해서 통합당을 향해서 각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정의당이든 국민의당이든 거꾸로 했습니다. 명심하세요. 정의당은 민주당에게 각을 세워야 되고 국민의당은 통합당에게 각을 세워야 됩니다. 자,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정당은 빼고